제청할 것으로 보이는 대법관 2명의 임명 거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실패한 위성 발사 장면을 공개하고 2차 발사를 예고했습니다. 길이 15m 정도의 잔해는 모레쯤 인양될 것으로 보입니다. IAEA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차 시료 분석 결과 추가 방사성 핵종을 검출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원안위는 안전성이 인정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직 경영진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재용 전 대표는 기득권 편에 선 정치인이 혁신을 주저앉혔다고 했습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3살 정유정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정유정이 온라인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집에 교복을 입고 찾아가는 등 계획 범죄를 벌인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대환 대출 플랫폼이 개시되면서 어제 오늘 1,000억 원 규모의 대출 환승이 이뤄졌습니다. 소비자가 몰리면서 응답 지연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추고 태풍 여파로 올여름 밤 여행을 취소하는 여행객이 늘고 있습니다. 호텔 등이 복구돼야 관광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오늘 뉴스나인은 다른 뉴스에서는 볼 수 없는 좀 미묘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퇴임을 3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명의 대법관을 지명하는 인사 절차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제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8명의 후보가 압축됐고 이 가운데 김 대법원장이 2명을 선정하면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벌써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대법관으로 전혀 인정할 수 없는 후보가 올라올 분위기가 감지됐다는 뜻이겠죠. 물론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보도를 하는 게 저희로서도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대법관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워낙 이례적이어서 저희가 취재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한송원 기자의 보도로 시작합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현, 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 8명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8명 중 7명이 현직 법관이었고 여성 후보로는 정계선 부장판사, 박순영 서울고법판사, 신숙희 수원고법판사 3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중 2명을 제청할 예정인데 윤 대통령은 능력보다 특정 성향 인사들이 제청될 경우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종 후보 압축 과정에서 중도 보수 성향이거나 대한변협 측이 높은 점수를 준 인사들은 모두 배제됐고 김 대법원장과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거나 성향이 비슷한 일부 인사가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중 한 명은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후보는 중앙선관위원으로 최근 불거진 채용비리 의혹 책임론에 휩싸인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대법관의 인적 구성이 특정 이념 성향으로 기울어져 있고 그 결과 국민에게 공정한 판결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대법관의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추락한 법원의 권위 회복, 그리고 판결의 신뢰 회복 차원에서 거부권 행사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을 하면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에게 거부권이 있느냐를 두고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다만 법조계의 다수 의견은 최종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동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는 거의 없습니다. 법원 내부에선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6년 동안 능력보다 이념 위주의 인사를 해왔다는 논란이 적지 않고 결국 이런 사태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어서 황병준 기자입니다. 현직 대법관 14명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모두 13명입니다. 이 중 박정화, 노정희, 이흥구 대법관은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김상환, 오경미 대법관도 우리법연구회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입니다.
김선수 대법관은 민변 회장을 지냈습니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오석준 대법관이 유일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법원 내에서는 법원장 인사에서도 김 대법원장이 코드 인사로 일관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4월 전국 법관회의에선 김 대법원장의 측근인 일부 법원장이 임기 2년을 넘겨 3년 동안 재임한 점과 일부 판사가 지방법원 지원장을 지낸 뒤 수도권 법원에 바로 복귀한 걸 두고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이들 역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대법관 구성부터라도 최소한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임명 제청권은 말 그대로 이게 제청에 불과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통령이 제청에 구의되지 않고 구속되지 않고 거부할 수 있다. 헌법 104조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예, 다 아시는 것처럼 대법원은 사법부의 마지막 보루이고 그만큼 국민들의 신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대법원을 둘러싸고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다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도 그 연장선에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을 앞둔 대법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번 사태를 취재한 한송원 기자에게 좀 더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자, 한 기자, 어쨌든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은데 김 대법원장이 제청하려는 후보들이 지금 어디까지 압축이 됐습니까? 아직 제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변수는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전례를 보면 대법원장이 대법관의 임명을 제청하기 전에 이 대통령실과 사전 협의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예.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대법관 1명과 헌법재판관 2명이 차례로 교체됐지만 김명수 대법원과 이 대통령실의 소통은 긴밀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금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이 대법관의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있지만 임명권은 이 대통령에게 있죠. 헌법 취지가 양측의 협의를 전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분위기를 보면 이 김 대법원장이 자신과 코드가 맞는 인사를 제청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 대통령실의 판단입니다. 예, 물론 아직은 분위기고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니니까 이 보도 이후에 또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구체적인 정황이 있었습니까? 네,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 김 대법원장은 일단 공식적으로는 내일까지 의견 수렴을 한 뒤에 다음 주에 윤 대통령에게 최종 대법관 후보 2명을 제청하기로 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최근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회장을 맡았던 이 우리법연구회와 이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한 A 판사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예. 또 중앙선관위원인 B 판사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가 이 대법관 추천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을 상대로 취재를 해봤는데요. 김 대법원장의 대리인격인 김상환 법원행정처장과 당연직 위원이 A 판사를 강하게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저희가 대법원에도 입장을 물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이 공식적으로는 다양한 의견 수렴 단계라면서 특정 후보자를 거론하는 건 우려를 표명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물론입니다. 아직 특정 후보자를 거론하기는 좀 이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벌써 거부권 행사를 검토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그분들의 이념적 편향성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건 분명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 재판 기록들을 살펴봤더니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 2년 차에 임명된 대법관 5명은 이 전원 합의체 판결 10건 중에 7건에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이를 두고 법원에서는 진보 벨트를 쳤다 이런 비판이 나올 정도였는데 예. 특히 정치 성향이나 이념에 따라 찬반이 갈릴 수 있는 사건에서 대부분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선거법 위반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나 이 당선 무효형을 받은 은수미 당시 성남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이 대법원의 당시 여권 인사 지키기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또다시 만약이라는 말을 붙이겠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온다면 정치적 부담도 만만치 않을 텐데 과거에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 당시 한 번 말고는 없었습니다. 다만 2003년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특정 대법관 후보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검토했다가 당시 최종영 대법원장이 다른 후보를 제청한 적이 있고요. 2009년 이명박 대통령 때는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과의 이견으로 대법관 제청 자체가 보름 이상 늦춰진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대통령실과 협의를 해서 다수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실력 있고 상식적인 후보를 내는 게 순리이긴 하겠군요. 그렇게 되면 저희 보도는 오보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예, 한송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북한이 어제 새벽 발사한 로켓 추락 현장에서 우리 군이 이틀째 잔해 인양 작업을 벌였습니다. 추락 직후 일부 잔해물을 수거한 데 이어서 오늘은 발사체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15m 길이의 잔해가 수심 75m 깊이에 가라앉아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걸 인양해 보면 북한의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 파악될 걸로 보이는데 북한은 머지않아서 위성을 우주 궤도에 진입시키겠다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보도에 구민성 기자입니다. 평양북도 동창리 발사장에서 발사된 우주발사체 천리마일령이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구칩니다. 북한이 오늘 공개한 사진엔 정찰 위성을 실은 발사체 상단부가 몸체보다 두꺼운 뭉뚝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사진 속 발사 장소는 기존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3km 정도 떨어진 해안가에 조성된 새 발사장으로 추정됩니다. 기존 발사대는 발사체를 발사대에서 조립하는 형태인 반면 새 발사대는 이미 조립돼 있는 발사체에 연료까지 넣은 뒤 발사대에 세워 발사하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발사대를 위인 상태에서 조립과 함께 연료주입까지 다 이루어지니까 기존 과거에서 발사했던 것보다는 훨씬 이게 발사 절차가 단축이 되는 거예요.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위성 발사가 규탄받아야 한다면 이미 수천 개의 위성을 쏘아 올린 나라들이 모두 규탄받아야 한다며 미국을 겨냥했습니다. 그러면서 머지않아 우주 궤도에 진입할 것이라며 추가 발사도 예고했습니다. 우리 군은 서해상에 추락한 15m 길이의 발사체 동체 일부가 수심 75m 바닷속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인양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좀 무게가 무겁다 보니까 시간이 좀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아마 내일 모레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국제해사기구 IMO는 북한이 국제해운 안전을 위협했다며 처음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맞서 우리 군은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새로운 요격 미사일 발사 장면을 오늘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초음속으로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을 쫓아가 격추시킬 성능을 갖췄다고 합니다. 윤동빈 기자가 요격 실험 장면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가정한 전남 목포 인근의 한 무인도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모의 표적이 발사됩니다. 발사. 북한판 이스칸데르 등 대남 타격용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성능의 모의 표적이 음속 5배의 속도로 날아오자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LSM 요격 미사일이 하늘로 솟구칩니다. 요격 미사일은 고도 50km 이상 상공까지 올라간 뒤 2단 추진체와 분리돼 적 탄도미사일을 명중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총알을 총알로 맞히는 것만큼 어렵다는 요격 시험을 4차례 진행해 3차례 성공시켰는데 탄두부와 추진체를 구분해서 타격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도가 높습니다. 표적탄을 당초 목표로 했던 정확한 위치에 직격을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중층 방어 구간은 미국산 패트리어트와 국산 기술로 만든 천궁이 맡고 있지만 1차로 요격할 수 있는 고층 방어 구간은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드는 전시 증원 전력이 모이는 부산항과 울산항 방어를 위해 성주의 한 개 포대만 배치돼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고층 방어가 약점으로 지적돼 왔는데 LSM이 배치되면 한층 두터워진 방어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군은 내년까지 LSM 개발을 완료하고 2025년부터 양산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을 보고 돌아오는 우리 시찰단은 아직 안전성에 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처리된 오염수의 안전 여부를 조사해온 국제원자력기구는 일본에게 힘을 실어주는 중간 보고서를 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윤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IAEA가 이번에 내놓은 중간 보고서는 방류 직전 오염수를 모아두는 K4 탱크군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IAEA는 보고서에서 일본이 오염수에 있는 방사성 핵종을 분석하는 방식이 정확하고 정밀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도쿄 전략은 시료 채취의 절차 및 핵종 분석 방법 등 오염수 모니터링에서 높은 수준의 정확성과 능력을 보였습니다. IAEA가 지금껏 6차례 보고서를 냈지만 오염수 시료를 분석한 결과를 내놓은 건 처음입니다. 이번 분석에는 IAEA 연구소 3곳뿐 아니라
미국, 프랑스, 스위스를 포함해 우리 측 원자력 안전 기술원도 참여했습니다. IAEA는 또 교차 검증 외에도 3중 수소 외에 다른 방사성 핵종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검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처리된 오염수가 위험하지 않다는 일본의 주장에 힘이 실린 셈인데 우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차, 3차 시료 분석도 남아있는 만큼 IAEA가 오염수 안전성을 인정한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좀 시기상조 답변을 드리기가 좀 시기상조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최종 보고서가 나와야. IAEA는 이달 말 오염수 처리 과정의 안전성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한때 혁신 서비스로 주목받다가 택시업계의 반발로 사라졌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아직도 여러분들 기억 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검찰은 4년 전 타다 서비스를 불법 콜택시로 규정하고 이재용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는데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김보건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출시된 타다 베이직 서비스.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하는 방식이었는데 9개월 만에 이용자가 100만 명이 달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택시업계가 불법 콜택시라며 반발했고 타다를 박멸하자! 택시기사가 분신해 숨지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듬해 타다를 여객 운수 사업상 금지된 불법 콜택시로 판단하고 이재용 대표 등 경영진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1, 2심 법원은 타다는 여객 운송 서비스가 아닌 운전자 알선이 포함된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라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무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차량 대여업체가 운전기사와 함께 차를 대여하는 건 적법한 영업 형태라며 타다는 이를 통신기술에 접목한 것일 뿐이라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또 타다 측이 사전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과 협의할 때 어느 기관도 불법성을 지적하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됐습니다. 이로써 타다 경영진은 4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타다는 현재 고급 택시 면허 보유 기사가 7에서 9인승 승합차를 운행하는 등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타다가 불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자 이재용 전 대표는 혁신적인 기업가가 저주받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 말에는 많은 것이 함축돼 있죠. 박상현 기자입니다.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도 타다는 부활할 수 없습니다. 택시기사들의 표를 의식해 당시 민주당 주도로 만든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서비스를 다시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재용 전 대표도 혁신이 두려운 기득권의 편에 선 정치인들이 법을 바꿔서 혁신을 주저앉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혁신을 만드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꿔 혁신을 막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타다처럼 혁신 사업이 막힌 경우는 지금도 한둘이 아닙니다. 변호사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은 대한변호사협회 등 기존 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해 아직도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없애서 사실 법률 서비스, 국민들의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저해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개수수료 반값을 내건 부동산 플랫폼 역시 법 앞에 가로막힐 위기입니다.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에 국회에는 직방금지법이 올라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도 의사들의 반대로 이제서야 시범 운영에 들어갔고 전 세계적 서비스를 하는 우버 역시 택시기사 반대에 한국 시장을 철수했습니다. 기존 산업하고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중재 시스템이나 사회 갈등 시스템 자체가 거의 붕괴되어 있다. 기득권 세력과 표만 의식하는 정치권이 혁신의 최대 걸림돌이란 지적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국민적 질타를 받고 있는 중앙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임을 내세워 감사원 감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여야 정치권이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희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수석은 오늘 하루 두 차례 만나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어제 이미 결정이 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세부적인 것을 논의하는 과정이니까
다만 조사단 구성과 조사 대상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선 이견이 있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좀 자세한 논의가 좀 있었어요. 지금은 양쪽 당이 입장을 또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동의하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직후부터 줄곧 진상조사를 강조했지만 민주당은 논란이 계속 커지자 어제 오후에 처음으로 국조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논의도 착수하겠습니다. 감사원은 어제 선관위를 대상으로 직무감찰을 예고했지만 선관위 측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다만 선관위는 권익위 조사에는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권익위는 강제조사 권한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그리고 국회는 그제 21대 마지막 1년을 맡을 상임위원장들을 모두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다선 의원들의 독식 논란으로 선임 절차가 미뤄졌습니다. 특히 민주당 최고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정청래 의원이 행정안전위원장 자리를 고집하면서 당내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상황입니다. 오연주 기자가 그 속사정을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당원 청원 게시판입니다. 정청래 의원을 행안위원장에 내정해달라는 청원에 이틀 만에 3만 명 가까이 동의했습니다. 정 의원도 내가 물러나면 다음 타깃은 이재명 대표라며 청원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행안위원장 하고 말 것입니다. 저는 꺾이지 않고 여러분 행안위원장으로 갈 것입니다. 여야는 지난해 과방위원장과 행안위원장을 올해 맞바꾸기로 했는데 최고위원과 과방위원장을 겸직해온 정 의원은 정치적 관례는 늘 깨져왔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30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초재선을 중심으로 혼자 다 해먹는다는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한 재선 의원은 정 의원이 기득권 포기를 구실로 대의원제 폐지를 주장하면서 정작 본인은 기득권에 집착하고 있다고 꼬집었고 다른 초선 의원도 욕심도 정도껏 부려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당내 반발에 직전 원내대표였던 박홍근 의원과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한정혜 의원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려놨습니다. 지금 우리 당이 혁신과 쇄신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에 걸맞는 그런 인선으로 좀 새롭게 논의하자라고 하는 이제 의견들이 원내 지도부는 상임위원장 인선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지만 정 의원이 행안위원장을 고집하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3살 정유정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이 정유정은 온라인 앱을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집에 교복을 입고 찾아가서 범행을 벌이는 등 계획 범죄를 벌인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 정유정이 왜 이런 끔찍한 범죄를 벌인 건지, 왜 피해 여성을 타깃으로 삼았는지 의문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하동원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자를 눌러쓴 채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성.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23살 정유정입니다. 경찰은 오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의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유정은 석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유정은 인터넷에 시신 없는 살인 등을 집중 검색했고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 집에서 혼자 과외하는 여성을 노렸습니다. 이후 중학생인 것처럼 교복을 입은 뒤 피해 여성을 만나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유정은 평소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 범죄 수사 프로그램 등을 자주 보면서 살인 충동이 생겼다고 경찰이 진술했습니다. 실종 사건으로 위장하기 위해 피해 여성의 신분증과 휴대전화 등을 챙겼지만 범행 도구는 자신의 집 주변 쓰레기장에 그대로 버렸습니다. 일일이 뭐 필요하다고 뭐도 다 가가지고 하얀색 지득하고 하고 내일에 가서. 유기 장소는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을 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정유정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리고 내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른 전국 학력평가 성적이 유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성적 자료가 해킹된 것으로 파악됐었는데요. 범인이 붙잡혔습니다. 컴퓨터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었습니다. 범행 당시에는 고3 수험생이었습니다. 김승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고2 성적 자료입니다. 누군가가 경기도 교육청 학력평가 성적이 담긴 서버를 해킹해
자료를 빼낸 뒤 수험 정보를 공유하는 텔레그램방에 넘기면서 외부에 유출됐습니다. 경찰이 3개월 동안 94만 건의 IP 접속 기록을 추적해 최초 서버를 해킹한 범인을 붙잡았습니다. 범인은 올해 대학에 진학해 컴퓨터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19살 A씨로 범행 당시 고3 수험생이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해외 IP로 우회 서버에 침투한 뒤 이틀 동안 성적 자료 27만 건을 빼돌렸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고3 학력평가 성적 자료를 빼내는 등 5개월 동안 200여 차례에 걸쳐 경기도 교육청의 서버를 해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작년은 자기 성적, 고3 성적을 탈취했었고 올해는 좀 범위를 확대해서 남의 정보까지도 탈취한 겁니다. 거기에 실력 과시의 목적도 있었다. A씨 외에도 해킹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 3명 역시 모두 10대였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현재 고3으로 3천여 차례에 걸쳐 성적관리 서버에 불법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포함해 성적 자료를 텔레그램에 유통시킨 B씨 등 2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슈퍼태풍 여파로 올여름 괌 여행을 취소하는 여행객이 늘고 있습니다. 이 호텔이나 쇼핑센터 등이 복구돼야 휴양지 역할을 할 텐데 지금으로서는 관광 재개 시기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여름 휴가 특수를 기대했던 여행업계는 울상입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야자수가 뿌리채 뽑혀 차를 덮쳤고 도로는 물바다가 됐습니다. 괌을 강타한 슈퍼태풍 탓에 유명 호텔들도 폐허로 변했습니다. 괌 국제공항은 지난달 29일부터 운영을 재개했지만 괌 항공권과 호텔 예약을 취소하는 여행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달 말 34개월 된 딸과 괌으로 첫 해외여행을 계획했던 김창희 씨도 수수료 40만 원을 내고 취소했습니다. 자연 경관이나 호텔 시설물 훼손도 상당히 됐고 그리고 이제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은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또 우려가 많이 됐다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아기가 좀 아플까봐 사실 좀 빠르게 좀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당장 여름 휴가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는 여행객들은 막막합니다. 몇 달 전부터 계획한 거라서 너무 허망하고 너무 아쉬워가지고 찾아보고는 있는데 비행기 값도 비싸고 좀 계속 이제 앞으로 태풍이나 이런 자연에 너무 민감해져서 코로나 엔데믹 이후 처음으로 맞는 여름 휴가철에 추석 황금 연휴를 앞두고 특수를 예상했던 여행업계도 아쉽긴 마찬가지입니다. 여행 시장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돼 왔는데 이번 괌 태풍으로 인해서 여행 수요나 심리가 약간 꺾인 듯한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여행사와 현지 호텔, 항공사들은 6월 출발편에 한해 취소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여행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정부가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태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올 하반기 100명 규모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 시범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여성의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해서 사실 외부 인력 활용의 필요성들이 자치단체와의 협업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이를 위해 이달 중 업무 협약 체결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부가 사업 모델과 총괄 계획을 세우고 서울시는 가사 도우미의 숙소와 교통비를 지원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겁니다. 업무 협약 체결은 작년 기준 출생률 최하위인 서울시가 제안했습니다. 0.6 번저리까지 떨어지면 서울 시민들의 고통을 최대한 줄어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고용부 관계자는 숙식비 해결이 사업 성공의 관건이라며 서울시의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업무 협약 체결을 앞두고 고용부는 이달 중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서울시도 시민 참여 토론회를 열 계획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전두환 정권 당시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피해자에게 국가가 9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이 아닌 일반 강제 입소자에 대한 배상 판결이어서 의미가 있습니다만 피해자 측은 2년 반 동안 불법 구금됐던 걸 감안한다면 위자료가 적다고 반발했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전두환 군사정권이 1980년 5월 비상계엄 직후 만든 삼청교육대. 폭력배를 소탕한다며 불황자나 무직자도 마구 끌려가 강제노역 등에 투입했습니다. 금고자들을 각 군부대에 수용해 순화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모 씨도 전과자란 이유로 끌려가 2년 반 동안 강제노동과 구타에 시달렸습니다. 이후 갖은 후유증에도 보상받을 길은 없었습니다. 2004년 삼청교육 피해 보상법이 제정됐지만 부상자와 사망자 3천여 명에 한정됐습니다. 그런데 2018년 대법원이 삼청교육대의 근거인 계엄포고 13호는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임 씨는 2020년 국가를 상대로 3억 원 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9천만 원 지급을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불법 구금으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이 고려됐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측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불법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아니라 손해를 안 날부터 3년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진실과 화해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손해를 인정받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배상액이 너무 적다며 반발했습니다. 또다시 피해자들을 좀 모욕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삼청교육대 강제 입소자는 4만여 명. 지난해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입소자 전원을 피해자 인정해 줄 소송이 예상됩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기존 신용대출에서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어제 개시됐는데요. 어제 오늘 이틀 동안 1,000억 원이 넘는 대출 갈아타기가 이뤄졌습니다. 스마트폰 몇 번 두드리면 한 달 이자가 수십만 원씩 줄어들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건데요. 실제로 대출 이자 부담을 크게 줄였다는 이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어제 온라인 대환대출을 통한 이동 총액은 474억 원. 오늘은 어제보다 100억 원 이상 늘어나 581억 원까지 몰렸습니다. 금리가 좀 오름세가 있었기 때문에 대환대출에 대한 수요는 좀 평소보다는 좀 트래픽량이 좀 늘고 있다. 스마트폰 터치 몇 번만으로도 금리 부담을 덜 수 있을 거란 기대감에 이용자가 몰린 겁니다. 고금리에 씨름하던 40대 자영업자 오 씨도 불이 나게 대출 환승에 나섰습니다. 빠르고 힘들지 않고 좀 은행에 찾아가서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내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정말 간편하고 편리하구나. 4,800만 원 신용대출을 받은 A 씨는 저축은행에서 시중 일반은행으로 갈아타 금리가 14.8%에서 6.5%로 줄었고 카드론으로 300만 원을 빌린 B 씨는 카드사에서 은행으로 이동해 금리가 18.5%에서 8.7%로 떨어졌습니다. 고객을 지키려는 곳과 빼앗아오려는 곳 사이에 경쟁이 뜨거워져 첫 달 이자 지원이라는 당근책까지 내놨습니다. 고객 입장에서 이자가 낮아지는 건 환영할 일이지만 접속 지연과 서버 마비, 거절 사유 설명 부족, 그리고 오히려 늘어난 대출 금리 등의 불만도 적지 않은 상황. 금융위원회는 시행 초제기된 각종 지적 사항은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낙동강에 벌써 녹조가 발생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녹조 발생 시기가 빨라지고 있는 건데요. 국내에서 독자 개발된 AI 로봇이 낙동강 유역에 배치돼서 녹조 제거에 나섰습니다. 그 효과가 꽤나 신기한 수준이었는데요. 이렇게 기술 진보로 또 한 번의 위기를 넘는다 한들 오염을 줄이는 게 선행돼야겠죠.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수지에 가득한 녹색 띠가 벌집 모양의 로봇이 지나가자 투명하게 바뀝니다. 마치 로봇 청소기처럼 깨끗하게 변하는 겁니다. 국내 업체가 독자 개발한 녹조 제거 에코로봇입니다. 에코로봇은 물을 필터에 걸러 녹조만 흡수합니다. 최대 80% 제거 효과가 있고 하루 평균 2.5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충전으로 친환경적이고 녹조 위치를 스스로 감지하고 장애물도 피하는 AI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올 들어 낙동강 녹조가 예년보다 한 발 빨리 발생하자 환경부는 에코로봇 18대를 낙동강 유역에 집중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4대강의 녹조 발령 일수는 도합 700여일. 하지만 올여름은 더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어려운 여건입니다. 작년과 유사하거나 좀 더 녹조 발생이 더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정부는 에코로봇 외에 녹조 제거 선박 20대를 추가 도입하고 국가녹조대응센터도 2025년까지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국내 게임 업체 넥슨의 창업자 김정주 전 회장이 숨지면서 유족들이 막대한 상속세를 내게 됐는데 현금이 없어 국가에 주식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엄청나다 보니 정부가 넥슨의 2대 주주가 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걸 팔아서 세수 확보를 해야 하는 정부로서도 난감하게 됐습니다. 더 자세한 사정은 송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보유한 넥슨 지분은 29.3%로 평가 가치는 약 4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고 김정주 넥슨그룹 회장의 유족이 지분을 물려받고 상속세로 낸 것입니다. 납세자가 현금화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을 배려해서 물납을 통해서 세금을 확보하는 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넥슨의 2대 주주가 된 기재부는 지분의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올해 4월까지 세수가 33조 9천억 원이 감소했고 연간으로도 세수 부족이 유력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2021년에도 삼성 일가의 상속세가 세수에 도움을 준 바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부족한 세수를 채울 수단이 생긴 겁니다. 법인들의 영업 실적이 좋지 않아서 기업 이익이 크게 줄어들음에 따라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분 금액이 커 한꺼번에 인수할 투자자가 많지 않은 데다 비상장 주식이라 시장을 통한 거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각하는 방안이 유력한데 연내에 전부 소화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하는지는 내놔봐야 알 수가 있으니까요. 마땅한 투자자를 찾지 못할 경우 평가 가치보다 낮게 매각할 우려도 남은 상황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예, 최근 정부가 아주 큰 게임 회사의 2대 주주가 되는 특이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상속세를 주식으로 받았기 때문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문제는 없는지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주식으로 상속세를 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주식 납부는 누구나 가능한 겁니까? 네, 다 되는 건 아니고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우선 상속세가 2천만 원을 넘어야 하고 물려받은 재산 가운데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이 상속세보다 적어야 합니다. 또 비교적 팔기 쉬운 상장 주식은 안 되고 비상장 주식만 가능합니다. 현금을 내기 정말 어렵다고 인정될 때만 예외적으로 부동산과 주식 같은 현물을 받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재벌이라도 갑자기 막대한 현금을 조달하기 어려울 테니까 받아주는 거군요. 현행 상속세율은 얼마나 되죠? 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이 최대 주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으면 할증이 적용돼서 최고 60%에 이릅니다. 예. 이 상속세율이 높다 보니 대기업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이 삼성일가는 12조 원에 이르는 주식 지분 상속세를 2021년부터 5년 동안 6차례에 걸쳐 나눠내고 있습니다. 고 이건희 전 회장의 둘째 딸인 이서연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삼성 SDS 주식 전부를 팔기도 했습니다. 또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보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7천억 원이 넘는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금까지 세금 대신 받은 주식은 얼마나 됩니까? 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위탁받아서 보관 중인 이 비상장 주식 규모는 기존에 8천억 원 정도였는데요. 이번에 넥슨 주식 4조 7천억 원어치를 받으면서 5조 5천억 원으로 확 늘었습니다. 정부가 최근 5년 동안 공개 입찰로 판 주식은 2천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넥슨 주식도 매각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처분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은 이제 낮은 가격에 매각을 하게 되고 국가의 손실을 초래하고 현금으로 받은 거에 비해서 세금이 훨씬 적게 거치는 단점이 있는 거죠. 국세청이나 정부 입장, 나아가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손실이에요. 예, 만약 현금이 없다면 주식 부동산 외에 상속세로 대신 낼 수 있는 게 또 있습니까?
네, 올해부터는 미술품이나 공예품 같은 문화재도 이 상속세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 이건희 전 회장이 소장했던 미술품에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법이 개정됐습니다. 프랑스는 문화유산 보호 차원에서 1968년에 미술품 물납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이 대표적인 예로 피카소 유족이 세금 대신 낸 미술품으로 이 파리 피카소 미술관을 지어서 관광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 비단 이번 경우가 아니더라도 상속세 때문에 기업이 유지가 안 되는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정부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만 세수 확보도 하고 또 국민 정서에 합당한 개선책은 없는지 이제는 고민을 좀 할 때가 된 것 같군요.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가수 이미자 씨가 지난 연말 저희 TV조선 특별 콘서트를 통해 모금된 수익금 전액을 오늘 341명의 국가유공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주변의 정성과 참여로 기부액은 10억 원 규모로 커졌는데요. 뜻깊은 전달식에 홍현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가수 이미자 씨와 6.25 전쟁 참전용사 서해수 유공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해 12월 TV조선 개국기념 특별 콘서트 출연료와 ARS 수익금 전액을 국가유공자 대표에게 직접 전달하는 자리입니다. 국무총리 내외분, 대통령 내외분 보태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TV조선을 비롯해 우리금융과 LG 등 여러 기업들도 기부에 참여해 총 10억 원의 기부금이 보훈가족 341명에게 전해지게 됐습니다. 이 씨는 6.25 전쟁과 같은 어려운 시기를 경험한 세대로서 행사가 더욱 뜻깊고 감사하다며 사회가 국가유공자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을 집에 두고 타국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실정, 그런 안타까움, 그 노고에 비해서 너무나 잊혀져 가고 있다는 거, 그게 아쉬웠습니다. 지난 4월 사랑의 열매 명예회장으로 추대된 김건희 여사는 나라를 지켜낸 영웅들을 추모하는 일은 우리의 굳건한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사회에 큰 메시지와 울림을 준 기부라고 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미국 조용한 마을의 한 빵집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와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야생 흑곰이 매장으로 들어온 건데 컵케이크를 60개나 먹었습니다. 큰 사고 없이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만 곰이 이 같은 행동을 보이는 것에는 인간의 잘못도 배제할 순 없을 겁니다. 류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고에 들어간 곰이 입에 뭔가를 물고 나옵니다. 하나로는 부족했는지 다시 들어가더니 아예 상자째 끌고 나와 먹습니다. 배달을 위해 차에 실으려던 컵케이크입니다. How were you first alerted to the bear? By one of my employees making noises that I've never heard her make before. 이날 곰이 먹어치운 컵케이크는 자그마치 60개. 직원이 차로 겁을 주고 나서야 곰의 컵케이크 산매경은 끝났고 야생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I honestly think she ate the paper along with the cupcake, and she's just snarfing it down. 이 지역에서 야생 흑곰이 컵케이크를 탐한 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9월 한 가정집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지 않은 곰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혼비백산했지만 곰은 태연하게 컵케이크만 골라 먹었습니다. 코네티컷주에는 흑곰 100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데 개체수가 늘어 주거지 출몰 빈도가 많아지면서 당국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야구 국가대표 선수 3명이 WBC 대회 기간 동안 음주를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선수들의 실명이 공개됐습니다. 베테랑 김광현은 생각 없이 행동했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지난 3월 WBC 기간 동안 일본 도쿄의 술집에서 음주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던 투수 3명은 김광현, 정철원, 이용찬이었습니다. SSG의 간판 투수이자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베테랑 김광현은 대회 기간 2차례 술집에 방문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오늘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됐고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팀의 베테랑으로서 생각이 너무 짧았고 제가 컨트롤할 수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후회를 많이 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김광현의 안산공고 후배로 함께 술자리를 했던 두산의 정철원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NC 마무리 이용찬도 음주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했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국제대회 기간 중 음주를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술자리를 했을 뿐 여성 종업원과의 접촉은 일절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코 여자가 본 적이 있지 않았고 그날 1분도 끝나고 술을 먹은 사실입니다. 또 술집에 방문한 날이 경기 전날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시점을 떠나 대회 공식 기간에 음주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팬들의 실망은 큽니다. KBO는 조만간 상벌위원회를 열고 세 선수에 대한 징계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TV조선 서울푸드 페스티벌이 지난주부터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숨은 영웅들에게 미슐랭 스타 셰프들이 손수 음식을 만들어 도시락을 전달했습니다. 그 현장을 백연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새송이 버섯이 들어간 떡갈비가 익어가고 20여 가지가 넘는 반찬과 후식이 도시락통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이 도시락은 미슐랭 스타 셰프들이 새벽부터 일어나 산불 진화에 애쓰는 대원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한식을 준비했는데 다채롭게 준비했어요. 그분들께 따뜻한 한 끼로 보답하고자 준비했습니다. 강원도 백운산 중터. 산불 진화 대원들의 훈련이 한창입니다. 오전 내내 이어진 힘든 훈련이 끝나자 서울에서 출발한 도시락이 도착하고 곧 꿀맛 같은 점심시간이 시작됩니다. 유명 셰프님들께서 산림청 직원뿐 아니라 저희 특수진화대 전국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고생하고 있는데 그걸 잊지 않고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림항공본부에도 산불 예방용 헬기가 이륙하고 지상에서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레펠 훈련이 이어집니다. 곧이어 셰프들이 만든 도시락이 산림항공본부에 도착합니다. 정성 가득한 도시락으로 인해서 여기 많은 분들이 좀 힘을 얻으시고 화이팅 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TV조선 서울 푸드 페스티벌은 내일 열리는 그랜드 갈라 디너와 3일 열리는 잠수교 피크닉 온더 브릿지를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요양원 마당에서 70살 아들이 104살 노모를 단 10분 뵙고 눈물을 훔칩니다. 그런 아들을 오히려 어머니가 두 손 흔들어 달래주십니다. 비닐 천막을 사이에 두고 어머니와 두 딸이 손을 맞대봅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노랫가락이 절로 나죠. 명절이면 고향에 불효자는 옵니다라는 플래카드가 내걸리고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너까진 그릇이 꼼짝하지마 가만히 앉아고. 정작 쓸쓸한 명절을 보내며 눈시울을 붉혀야 했죠. 왜 눈물이 빙도노 예전 같지 않고 그 코리아 때문에 이렇다. 꽃구경 오지 말라며 사정하다 못해 농민들은 정성 들여 가꾼 봄꽃을 갈아엎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은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라는 손팻말을 들고 하소연했죠. 일엄난 맥주집 여주인은 마지막 안식처였던 원룸을 비웠습니다. 돌려받은 보증금으로 가게 월세와 직원 월급 주고 세상을 등졌습니다. 푹푹 찌는 한여름 코로나 음압병동에서 방호복을 껴입은 간호사가 치매 할머니와 화투그림 맞추기를 합니다. 쉴 새 없이 소독하고 겹겹이 장갑 끼느라 헐어버린 손. 강은 자신의 물을 마시지 않고 꽃은 자신을 위해 향기를 퍼뜨리지 않습니다. 일단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서울 어느 집 문에 마스크가 붙어 있습니다. 택배기사님 감사합니다. 마스크 하나씩 챙겨가세요. 무엇보다 큰 힘은 이렇게 착하디 착한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코로나 금은 손에 말라가던 3년 전 이맘때
시인이 꽃이 온다고 노래했습니다. 6월에 귀인이 걸어온다. 꽃이 온다 꽃이 와. 수십 어린 얼굴마다 마스크를 뚫고서. 그렇듯 오늘 6월과 함께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3년 넉 달 끝날 듯 끝나지 않던 코로나의 긴 터널을 마침내 나선 겁니다. 그 사이 34,800넷 고귀한 생명이 쓰러졌습니다. 그 100명 중 94분이 60살 이상 고령층이었고요.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명을 누리셨을 분들입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광풍에 흔들리느라 그분들을 제대로 위로하지도 애도하지도 못한 채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되찾은 일상은 그분들의 희생에 큰 빚을 진 겁니다. 꽃 한 송이 한 송이가 꽃밭을 이루듯 희망과 희망이 모이면 절망을 뚫는 힘이 됩니다. 나 하나 꽃 피어서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저마다 한마음 되어서 고난의 세월을 뚫고 온 모든 분께 경의를 바칩니다. 6월 1일 앵커의 시선은 다시 눈부신 6월로 였습니다. 달력이 또 한 장 넘어갔습니다. 오늘도 중부로는 초여름 더위가 이어졌고 제주와 일부 남부에서는 호우특보가 내려질 만큼 다소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앞으로도 경남권 해안과 제주로는 최고 80mm, 전남 남해안으로 6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경북 남부와 남부 내륙에서도 10에서 40mm의 비가 전망됩니다. 이 비는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탓에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부 내륙과 경북 동부에서는 5에서 2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고요. 서쪽에서는 아침까지 바다 안개가 유입되며 시야가 답답하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나면 남부로도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경남 의령과 전남 순천의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면서 오늘보다 10도가량이나 높겠고요. 서울도 27도 선으로 오늘만큼이나 덥겠습니다. 출근길은 18도 안팎으로 중부는 오늘과 비슷하겠고 남부는 오늘보다 1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더운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1일 목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